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미투 운동은 1년 전 해외 유명 여배우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면서 불붙었고 한국 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사회 변혁 운동으로 진화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의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미투 운동의 그동안 경과를 정리하면서 아직도 끝낼 수 없는 과제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순 대구여성여자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주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투 운동 그 옆에서 이 미투 운동 진행 과정을 경험하시고 체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 한국 사회 미투 운동 이 전개 과정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 미투가 생긴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올 초에 이제 검찰계에서 그 처음으로 미투를 하시면서 네. 이제 발단이 되었지요. 미투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이라는 것이 일부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권력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이런 성폭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이 되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평가라고 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미투가 있었지요. 뭐 미술계, 대구 지역에서도 미술계, 그리고 이제 정치계, 대학 내에 어떤 미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스쿨 미투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투를 통해서 성폭력은 한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젠더 폭력이라는 점과, 그리고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네. 사회가 같이 공감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 미투 운동이 시작됐을 때 네. 한국 사회에 어떤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이제 굉장히 문화운동으로 그야말로 사회 변혁 운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폭력이 하루 이틀 있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은 이제 관련 사건도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한국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용인되고 또 때로는 은폐되어 왔었던 성폭력,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범죄였고 네.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미투 운동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어떤 처벌을 가함과 동시에, 그리고 직장 내 어떤 조직 내라고 한다면 조직 내에서의 징계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형사 처벌까지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어떤 조직 내에서의 징계라든가 형사처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이 말이죠, 우리 일상에서 뭐 어떤 변화를 더 이끌어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좀 더 강화됐다거나 처벌이 강화됐다거나,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이런 미투 운동에 전개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이 미투 운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 미투 운동을 받아들였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참 무척 아쉬운 점이 큽니다. 네. 사실 초기에 이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될 때는 이 피해의 경험이 있는 누구나 네. 이 피해를 폭로하고
폭로하는 것에 모두 다 공감을 하면서 네. 그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서 모든 구성원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 펜스룰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와 같이 네. 많이 좀 왜곡이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폭력이라는 이 피해의 범주라든가 인식의 어떤 넓이가 좀 넓어졌는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이 자신의 피해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회에 이제 힘이 생겼다. 그리고 네. 또 그 힘들이 결국에는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점들이겠고요.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들은 참 좋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제대로 이걸 받아들였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매스컴의 어떤 보도 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언론부는. 예, 특히 이제 굉장히 선정적으로 네. 보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언론에도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네. 피해자들을 희화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사를 좀 선정적으로 씀으로써 댓글 수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네. 것들이 오히려 또 백래시를 더 강화하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이죠. 네, 사실 언론이 미투 운동을 사회 변혁 운동으로까지 성장시키지는 못할 망정 어떤 선정적인 보도에 그쳤다는 비판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투 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새로 나타나거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먼저 그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을 여러 번 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공통점 내지 특징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특징들이. 어떤 구조가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 성폭력도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에 네. 폭력 자체는 권력을 내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성폭력이 성을 매개로한 폭력인데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이 우리 사회 구조, 갑장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이 성폭력 이 가해자 피해자 간에도 역시 권력 구조가 당연히 형성이 되고요. 그 권력 구조는 굉장히 불균형하다거나 아니면 불평등하다거나 착취나 억압의 관계에 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한다라는 네. 걸 네. 그 상담이나 뭐 이런 네. 걸 통해서 피해자들을 경험자들을 네. 통해서 이제 알 수 네.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성폭력 사건들이 이제 밑으로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정치계 뭐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문화계, 연예계 네. 이런 미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그 권력자들이 윽박 지른다거나 뭐 어떤 소리를 지른다거나 권력 행위를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네. 예, 굉장히 이제 절대 네. 권력을 네. 가진 뭐 그 사람의 숨소리 네.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압박이 될 수 있는 네. 예, 절대적인 권력자들이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히 권력을 휘두르고 이거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 자체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구조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네. 그리고 자기 앞날을 쥐고 있다는 네. 그런 뭐 불안, 두려움, 공포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성폭력의 구조를 낳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변호도 많이 이제 사건 변호도 많이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공통점을 보세요? 네. 사실 미투 이후에 저희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건을 보면 네. 뭐 교수님으로부터 혹은 뭐 선생님으로부터 네. 의 피해도 많고요. 그리고 직장 내 상하 관계에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회사의 간부가 네. 계약직 사원에게 네.
성폭력을 가한다거나 하는 네. 사건들도 네. 아주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네. 사실입니다. 사실은 가해자가 이렇게 절대적인 비율로 네. 남성이 많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남성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네. 사회 구조적으로 네. 불평등한 네. 그런 구조가 네. 존재한다라는 네. 것을 사건을 하면서 다시 또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이 지배자에 위치한 사람들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정치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 여기다가 한국 사회 뿌리 깊은 이제 남녀 차별적인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결합해서 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6일 법무부가 그 위력을 행사한 성폭력 가해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이 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제 시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적용된 법률 같은 거, 그러니까 업무상 유괴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그 형량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력에 의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그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에 비해서는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자체는 낮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강간에 비해서는 불법성이 적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폭행과 협박에 비해서는 적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간음죄를 단순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회적인 합의에 비해서는 좀 낮은 형량이다라는 네. 부분이 이 법에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우리가 보통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형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제 언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건 모든 성폭력에는 권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량 선고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높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네. 이걸 제대로 선고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사법부의 그 남성 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그런 판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연히 위력에 의한 이 범죄가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네. 뭐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현재 이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 16일부터 바뀌고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판결에 있어서 네. 안희정 전 지사 판결에서도 위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 사법부에서 해석하는 네. 이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판결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형량을 올리는 것이 억제력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예. 재판하느냐, 뭐 그런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7년 이하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입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네. 7년 이하의 어떠한 범위로라도 징역형 네. 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도 네. 조금 더 엄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라면은 7년 이상은 형량을 때리지 말라 이런 말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만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양형위원회라는 네. 것이 있어서 네. 양형 기준들을 다 네. 해마다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성폭력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어떠한 범죄보다도 더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서 네. 그 양형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네. 지금의 사회적인 합의들을 좀 더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현재 지금 선고가 되고 있는 형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투 운동이 대중 연예인 중심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됐거든요. 네. 뭐 대학도 그렇고 그 이제 중고등 학교에서도 미투 운동 또는 이제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미투 운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까요? 학교 지금 스쿨 미투라고 해서 네. 얼마 전에 한 8월 달부터 이제 이게 좀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네. 처음 시작되게 된 건 그 청소년 인권 네. 단체에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네. 이걸 SNS에 그 대나무 인권 숲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제보를 받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 뭐 성차별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성차별 아니면은 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 대나무 인권 숲에 이제 올리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이 올라오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그 학창 시절을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학교 내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성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성폭력 사례들은 굉장히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이곳은 굉장히 권력 관계가 더 이제 집요하게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물처럼 나오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아왔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왔습니다. 네. 예, 성교육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의무 교육하다시피 한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성폭력 감수성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접할 교육의 기회라든가 인권을 네. 기를 인권 감수성을 기를 또 젠더 감수성을 기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엇맞으면서 이제 이런 미투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네. 보고요.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이제 특유한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SNS에 대한 청소년들의 특유한 문화 네. 그리고 그 청소년들만 가지고 있는 조직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네. 스쿨 미투가 터져 나왔다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어떤 이 권력 구조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대학 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뭐 학점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기도 하고 또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변호사님은 이 스쿨 미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학생부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교사로부터 받은 성폭력,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SNS의 이 익명성 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더욱더 편하게 본인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어 오는 과정을 봐오면서 본인이 당한 것이 이게 범죄다, 피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스쿨 미투들이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응은 참 많이 미흡하다고 아쉬운 보십니까? 부분이 네. 많습니다. 네. 그
일례로 사실 학교 측에서는 그런 글을 게시한 게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폭력 성희롱의 피해자이죠. 네.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하기 위한 것에 네. 집중을 한다라거나 혹은 뭐 그 트위터 계정 자체, 네. 그 SNS 계정 자체를 삭제를 하라고 요청을 네. 하는 등,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를 징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폭로를 한 피해자를 네.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교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참 아쉬운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스쿨미투 대책위가 꾸려져서 저도 이제 그게 지금 대책위에 연대해서 있습니다. 예. 근데 대응이라는 게 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 경험 학생들 내지는 제보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먼저 했어야 될 학교가 네. 오히려 그걸 이제 제보자들을 색출한다거나 또 그 명단들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출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진한 대응으로 이걸 오히려 더 많이 사건을 더 네. 키웠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요구한 사항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인권 감수성 내지는 젠더 감수성을 좀 기르는 교육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교육청과 함께 이 스쿨미투의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좀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우리 몫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립학교의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사유로라도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를 하는 것이 네.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 교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서 뭐 견제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도 없다라는 네. 것이 좀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애인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하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근데 그 이제 보복성, 뭐 만나주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도 요즘 와서 뭐 특별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요즘 네. 와서 이제 좀 더 이게 이슈화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우선에 보복성 성적 동영상이라든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보복성 성적 동영상이라 하면 성적 동영상에 더 이게 무게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떤 죄의식 없이 이걸 또 소비한다거나 네. 성적 영상물로 유통을 시키죠. 예, 네. 유통도 시키고 또 그걸 소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이제 좀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디지털 성범죄 신고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이제 삭제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걸 열자 말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이 이게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42.3%가 이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에도 지금 여러 사례들 중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애인 사이였다 아니면 연인 관계였다라는 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참 너무나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어떤가요? 그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사실 뭐 이 지금 뭐 영상을 뭐
SNS에 올린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를 하던 그 당시에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유포한 것도 죄로는 다 처벌은 지금도 네. 되고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지금 단순하게 촬영을 한 경우에 비해서는 사실 유포라는 것의 불법성은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 번 어딘가에 게시가 되고 나면 거기서 누군가가 퍼갈 수도 있고 저장을 네, 할 네. 수도 있고 네. 이런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포라고 하는 범죄는 훨씬 더 엄하게 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네. 촬영이나 유포죄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예. 처벌 형량 같은 것이요? 촬영죄, 단순 유포죄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는 뭐 벌금형이 아, 많이 선고되고 네. 막 유포한 횟수가 아주 여러 차례다. 네. 촬영한 것들이 아주 많다. 그것도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해서 본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 하는 경우에는 뭐 그 가해자의 뭐 전과 이력이나 이런 것들에 네. 따라서 뭐 집행유예가 선고가 네.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도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처방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행법에서 사실은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73명의 여성에게 네. 불법 촬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 결국에는 집행유예가 예, 선고됐었거든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아주 이제 그동안에 뭐 아주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해서 아주 중한 범죄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반성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형 기준을 지금 굉장히 높여야 되기도 네. 하겠죠. 지금 그 성폭력 처벌법 안에 14조에 이 법이 있죠. 네. 예, 있긴 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걸 형량을 높이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그 같이 국회에서 계속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초로 유포한 사람만 이걸 범죄로 보고 또 다시 이제 이게 국회에 또 계류가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법 체계를 네.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떤 대응, 그 처방이 좀 더 좀 신속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 부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남성주의로 뭉친 조직이라고 할까요? 경찰, 검찰, 또 법원을 거치면서 제2의 피해를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투 운동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 지금 미투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에도 네. 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는 이제 여성 청소년계라고 해서 네.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청에도 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원에도 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따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이 수사 단계에서 네. 피해자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네. 것 마냥 네. 그런 질문을 네.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강간죄의 경우에는 네.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네. 그 범죄 구성 요건을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을 네. 하고 있어서 네.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했거나 네. 혹은 반항 자체가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까지가 되었느냐. 네.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다다르지 않았으면 사실은 법이 처벌을 할 수 없는 네.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반항을 얼마나 했냐, 네.
반항을 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네. 마치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 잘못한 것 마냥 그런 식의 질문이 계속될 네.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여전하게 이제 어려움이나 뭐 미투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고소 문제들이 참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죄 같은 걸로 이제 역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네. 뭐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된다거나 또 피의자로 이제 피고인의 신분, 뭐 피해자의 신분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괴로움들이 있죠. 그래서 고소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뭐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요.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 또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 간담회를 또 요청해 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다짐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찰 단계에서 2차 가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존재해서 굉장히 뭐 안타까울 때가 많죠. 네. 그래서 뭐 의식이나 이런 문화들은 참 하루아침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다라는 걸 예,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남편도 있는 사람이 왜 네. 남편이 아닌 남자와 네.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네. 먹고 하느냐라는 네. 식으로의 질문도 아직까지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사기관들 스스로 좀 이런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네. 교육을 좀 자체적으로 네.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이 문제가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명예훼손의 범죄자가 된다. 혹은 본인이 무고죄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지는 이 위축감은 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이제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네.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라는 네.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소를 당하면 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네. 경찰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의 결백함을 또 주장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더 뭐 개선이 됐습니까? 재판에서는 사실 미투 운동 이후에 개선이 되었다기보다는 네. 그 전에 있었던 뭐 네. 장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는 방향으로 네. 좀 그렇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네. 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법정에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를 전부 다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진술로서 범죄 혐의를 다시금 재판부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증인 지원 절차라고 해서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폐 시설이 있는 곳에서 네. 혹은 네. 영상 중계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결코 끝낼 수 없는 이 과제들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요, 그 미투 운동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미투에 호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비난과 함께 저항하는 네. 예, 그런 이제 현상들도 있었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가짜 미투다라든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꽃뱀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한다거나 또 오래된 사건들을 왜 그렇게 지금 말하느냐
아니면 어릴 적 일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든가 네. 아니면 잊어버려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투를 힘들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 그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경험의 자체를 들어주고 또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또 이 밑으로 해서 증거도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공소시효 지났다거나 가해자 처벌도 힘들다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공소시효 지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네. 성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센터를 건립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변에 이제 미투를 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상담소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긴 하지만 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한 10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잘 극복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운동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다면은.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가해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미투 운동을 좀 가로막고 있는 요소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들이 고소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것도 여전히 미투를 가로막는 요인일 텐데요. 사실은 그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한국에 받아들여진 펜스 룰이 네. 좀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펜스 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범죄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스스로 의도치 않게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련을 해야 되는 어떤 규범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 네.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라 네. 한다면 네. 한국에 받아들여져서는 사실 이 펜스룰은 내가 운이 좋지 않게 혹시나 범죄자를 몰릴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별난 어떤 상대를 네. 만날 경우를 네. 대비를 해서 모든 네. 것들을 차단을 하고 네. 뭐 말도 섞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왜곡이 된 면이 없지 않나 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 내에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성이 단순히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유만으로 여성이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소외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 네. 하는 점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과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미국 이제 펜스 부통령의 말을 빗대서 펜스룰이라는 이런 말이 생겼는데 근데 왜 이런 펜스룰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뭐 피해자의 의사가 네. 중시되는 범죄이다 보니 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감정이 무엇인가 하는 네. 것에 사실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범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희롱이나 뭐 추행이나 이런 범죄들에 있어서는 뭐 남성들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성찰도 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여성을 잠정적인 선고발자로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런 펜스룰이 생긴 것도 같고요. 그 또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득권의 뭐 백래시라고 하죠. 백래시 현상. 기득권의 이 성폭력 폭로에 대한 기득권의 어떤 반발도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펜스룰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의 그런 저항이다라고 또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같이 어울려서 동료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니면은 그 서로가 이제 시민으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네. 굉장히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부분들이 펜스룰을 좀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네. 건강 우리 동등한 시민으로서 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네. 받지 못했고 또 그런 속에서 제대로 생활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만나지 말고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같이 가까이 하지 말자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펜스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서로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펜스룰도 굳이 뭐 필요 없지 않나 남성들이 네. 일종의 이제 이 펜스룰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성차별이나 뭐 네. 아니면은 또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이제 있는 거죠. 네. 자, 그 지금 이 고발이 그러니까 미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투가 지금은 이제 미투 운동으로서의 뭐 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걸 통해서 꾸준히 이걸 언론에서 어찌 보면은 보도를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희 상담소는 지금 미투 이후에 성폭력 상담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네. 더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오래된 그런 네. 그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네. 미투가 운동으로서의 뭐 그런 이 고발하고 누군가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이거는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네. 한편으로 생각이 들고 또 네. 그걸 그런 와중에 이제 스쿨 미투가 다시 네. 지금 이걸 붐을 일으킨다고 해야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쿨 미투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투 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네. 언론 보도가 줄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또 소송 의뢰인이라든가 예. 자문 대상자들이 예. 줄었나요, 늘었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 미투 운동 전개된 이후에 네. 좀 시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 3, 4, 네. 5, 6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1년, 2년 뭐 많게는 뭐 10몇 년이 지난 그 피해 건에 대해서도 네. 지금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가능하느냐 네. 하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뭐 수개월이 지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도 뭔가 고소를 하고 내 피해를 드러내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열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일들이 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향은 있지만 그렇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될까봐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성폭력 피해 사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이 뭐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 이번 주에 경찰에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네. 즉각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미투 운동 이후에는 그 전에 수년 전에 있었던 예전의 일들에 대해서 네. 오히려 더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투 운동이 처음 뭐 시작됐다고 할까요? 그 운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할 때 이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어떤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2013년 6월에 네.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가 되면서 네. 그 당시에 같이 이제 13세 미만
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네. 그리고 강간 살인죄라고 해서 강간의 고의, 살인의 고의 모두가 네. 존재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 통과가 같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13세 미만 장애인 그리고 강간 살인죄에 대해서만 사실 공소시효가 그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해자 개인에게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피해자 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 일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네. 뒤늦게 이제 성폭력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미투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그 사례들은 오래된 사건이어가지고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이런 경우는 미투를 하고 나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뭐 가해자가 처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대 미투에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지금 언론에서 좀 보도도 많이 되고 지금 네. 또 저희들이 1인 시위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상징적인 대학 내 미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야말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어떤 그 형사적인 처벌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규정상 이게 시효도 규정상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전혀 어떤 네.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이런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들이 처벌되는 걸 보면서 피해자들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다른 면에서는 이런 가해자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예방에 네. 어떤 부분들도 있다라고 본다면은 공소시효를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성폭력에서는 좀 폐지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피해자가 이제 치유의 조건들 중에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네. 걸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보면서 치유받는 면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모두 다 거쳐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잘못한 사람이다, 가해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이죠. 그래서 네. 피해자들에게는 사실 그 확인받는 그 결과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항상 이게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할 때는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을 받는 것만이 피해자가 상처를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꼭 쓰고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아예 폐지해야지 이 피해자들이 미투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도에 영국에서 이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법적인 자유로 보호받지 못하던 시절에 있었던 범죄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그렇게 네. 폐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맞는데요. 이 폐지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사실상 큽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가해자도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뭐 소상히 다 어딘가에 게시를 한다 네.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사실 가해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죠. 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에 그 법에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원의 해석이 문제인 부분인데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현재 법원이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미투 운동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어떤 목소리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 310조를 적용을 해서 명예훼손죄 무죄라고 혹은 혐의 없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네. 예.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명예훼손 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경험자들에게는 그 법 자체만으로도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 이 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걸 이제 폐지하면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좀 나를 알리고 싶지 않는 뭐 어떤 뭐 나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소문을 낸다거나 이랬을 네. 때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할 때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네.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네. 있어서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럼 다만 성폭력이라든가 이 범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적시를 할 경우에 폐지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나눴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이제 성폭력 없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무슨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사회에서 이 미투 운동은 뭐 형사법 절차에 따른 형사 처벌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사회적인 단죄를 내린다라는 의미로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2차 가해가 우려가 되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 미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본인의 피해 사실을 폭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친고죄가 유효하던 2013년 6월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라도 이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단죄라고 하는 그 효과는 아주 어마어마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미투 운동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더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모든 문제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가 무엇인가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그 강간죄
부분에 있어 보면 그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건을 아주 좁은 의미로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항이 불가능하느냐 그 부분 때문에 피해자를 계속해서 소환을 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해야 되는 범죄인 것이죠. 네. 강간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죄명도 사실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제대로 했느냐, 조치를 네.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죄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법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대표님. 예,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또 여성이고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폭력은 젠더 폭력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젠더 폭력이라는 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 성별에 의한 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차별적인 인식을 좀 바꾸는 거,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들인데, 성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의 또 다른 면은 이제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일회성인 교육이 아닌 이 학교에서부터 좀 의무 교육화해서 이건 인식 전환 교육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가해자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격자 교육 이런 것들을 네.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 속에서의 어떤 여성들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매스컴에서의 그런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그 미투 이후에 가장 힘들고 또 변화되었으면 하는, 이제 제가 이제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단체를 상담소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나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를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가해자를 징계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적인 뭐 어떤 부분들을 물론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가해 사실이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 없고 징계도 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피해자를 만날 수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네. 대신해서 이 피해자를 만나고 또 네. 그걸 증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이런 성폭력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연 변호사님. 예, 일단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 생각합니다. 뭐 미흡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구성원들이 이 성폭력,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미투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는 데에 좀 더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정선 대표님. 예, 용기를 내서 힘겹게 미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을 해보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그리고 저는 성폭력 경험이 없는 그런 사회를 바란다. 그리고 당사자가 숨고 아파하고 자책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서 나는 미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경험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화살을 돌리지 않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폭력이 사라지는 평등한 사회, 이걸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미투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손잡고 우리가 같이 연대해 줄 때 이것이 이제 위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위도유라고 말해주는 이게 결국에는 피해 경험자에게 뜨거운 연대를 보내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뜨거운 연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미투 운동의 이 본질은 권력 관계에 가려진 불평등을 고발하는 민주화 운동인 것 같고요. 또 남녀 간 차별적 구분을 해체하자는 사회 문화 운동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를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항의로 보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투는 지배와 피지배 간 그 이원적 권력 관계를 용인하고 무의식적으로 힘 있는 가해자 편에 서려는 일부 망가진 한국 사회, 일부 기회주의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분노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변혁 운동으로서의 미투 운동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